멕시코의 암로 대통령은 트럼프도 주무를 정도로 권력이 막강한데요. 그 대통령이 최근 한국 특집 방송을 내보내라며 전 국민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에 여론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였고 급히 파견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어떤 남자를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알리사입니다. 멕시코 암로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꼭 배워야 한다며 특별 방송까지 편성해 보도했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한국까지 다녀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님께서 이번에 방송을 타기도 했고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한국에 다녀오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치안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찰대학교를 나온 건 전부 아빠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아버지의 기사를 읽으며 자랐어요. 제겐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죠. 특히 아버지는 마약 카르텔과 정부 비리를 파헤치는 기사들로 유명하셨습니다. 이를 어찌나 사랑하는 분이셨던지 저는 매일 밤 아버지의 타자기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잠복 취재를 가신다며 3일 정도 집을 비울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은 흔히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몸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잠복 취재를 갔다 돌아오시는 날이면 그동안 엄마와 둘이 잘 있었다며 선물을 사오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잠복 취재를 가는 게 좋았어요. 양손 가득 선물과 함께 돌아오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건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난 다음 날 저녁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현관을 지켜보고 있었고 엄마는 경찰과 몇 마디 나누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으셨어요. 경찰이 전한 소식은 정말 비극적이었습니다. 취재 도중 아버지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범인은 아버지가 취재하던 마약 조직이었죠. 그때 저는 고작 9살이었지만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선물과 함께 돌아오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잠복 취재를 가는 걸 즐거워했던 제가 바보 같고 너무 속상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았죠.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단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는 몇 번이나 혼절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은 정말 사이가 좋으셨고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늘 친절했던 아버지였던지라 장례식장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어린 딸을 두고 갔다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던 어른들 모습도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매일 밤 울음소리가 들렸죠. 저는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리고 최대한 눈물을 참았죠.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도 분명 슬플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꼭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사로 진실을 밝혀 마약 조직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경찰이 되어 마약 조직을 죄다 쓸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멕시코에 오는 관광객들은 멕시코의 정말 밝은 일부분만 보고 있어요. 칸쿤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유카탄 반도의 신비로운 마야 유적, 멕시코시티의 활기 넘치는 거리들을 보고 멕시코 여행을 즐기러 오죠. 최근엔 한국인 부부들이 신혼여행지로 멕시코의 칸쿤에 정말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장소 외에 대부분의 현지인들의 삶은 전혀 평화롭지 않아요. 날이 갈수록 범죄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이 심해지고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어요. 특히 북부 지역은 한낮에도 늘 조심해야 하는 장소로 유명해요. 거긴 범죄 카르텔 간 영역 다툼이 굉장히 심각한 장소거든요. 총기를 든 갱단들이 대낮에 거리에서도 총격전을 벌이기 때문에 함부로 돌아다닐 수도 없죠.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마약 조직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약 조직의 영향력이 정부를 능가할 정도니까요. 마약 조직들은 막대한 자금으로 지역 주민들을 매수하고 심지어 경찰이나 공무원까지 매수하고 있죠. 아무래도 빈곤층들은 쉽게 돈을 번다는 생각에 그런 범죄 조직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요. 물론 제 친구들도
그런 제안을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범죄가 만연한 도시죠. 아무튼 경찰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나자 어머니도 우울증을 극복하고 점차 일상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엄마를 걱정하던 이모는 엄마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카페를 차려줄 테니 커피를 배워보라고 하셨고, 학원을 꾸준히 다니면서 엄마는 더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9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괜찮아진 건 거의 고등학생쯤이니 사실 엄마는 꽤 오랜 기간 긴 터널을 지나오셨죠. 그렇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자마자 이모의 도움으로 집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준비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 한 남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남자는 한국의 LG전자라는 곳에서 파견와서 근처에서 일한다고 했죠. 한국인 영훈 아저씨는 매일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단골 손님이 된 영훈 아저씨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죠. 처음엔 그저 친절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오랜만에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니 기뻤어요. 그리고 엄마를 웃게 해주는 아저씨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와 꽤 친밀한 사이가 된 아저씨는 제게 한국 문화와 음식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저희 곁에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훈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고백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망설이셨죠.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를 염려하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저씨는 멕시코 지사로 파견을 올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엄마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영훈 아저씨의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고 아저씨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가족처럼 지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는 한국에 다녀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2년간의 파견 근무가 끝났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 6개월 정도 한국에서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아예 정리한 후 다시 멕시코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죠. 저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간 아저씨가 보여주신 신뢰는 굉장히 깊었거든요. 아저씨가 설마 그대로 우리를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한국으로 가서도 어머니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까요? 아저씨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죠. 그렇지만 저는 아저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했고 기다려보자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약속한 6개월이 지났지만 아저씨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또다시 한동안 슬퍼하셨고 저는 어머니를 달래며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학교에 가고 카페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으셨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그 사이에 저는 바라던 경찰대학에도 입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경찰대를 졸업했어요. 그때 교수님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스카웃제이가 왔죠. 제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신 교수님께서는 현장에서 뛰는 것도 좋지만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직접 제안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냐며 경찰들을 움직이게 하는 큰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졸업과 동시에 의원님 아래서 마약과 범죄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을 드리며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아예 특별방송으로 한국 치안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이 직접 기획한 영상에 여론은 환호했어요. 방송에서는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워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특히 치안 분야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바로 의원님께선 제게 긴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선진 치안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멕시코에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하셨죠. 제게도 그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난 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더라고요.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특히 마약 문제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게다가 경제 발전 속도도 놀라웠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니 정말 대단했죠. 저는 즉시 한국행을 결심했고 한국 경찰에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직접 현장 경험을 해보고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설득해야 했거든요.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처음에 제가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며 다른 보좌관이 가면 안 되냐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라고 강조했고 한국의 발전상과 낮은 범죄율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며칠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동의하셨어요. 하지만 한국 남자를 믿지 말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죠. 그렇게 겨우 어머니를 설득하고 한국행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의원님께서는 저를 부르셨고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시더라고요. 멕시코의 미래가 달린 동시에 우리의 정책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죠. 부담감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시간이 너무 길어 비행기에서 내내 온몸을 비틀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기지개를 쭉 켰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한 모습에 놀라웠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이는 도시 풍경도 인상적이었죠.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미리 연락을 취해 일일 체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순경이라는 분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김순경님은 친절하게 경찰서 내부를 안내해 주셨어요. 시설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특히 첨단 장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경찰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서류를 검토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김순경님은 특별히 CCTV 관제실을 보여주셨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 관제 요원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실시간으로 도시 곳곳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를 포착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디지털 증거 분석실이었어요. 그곳은 최신 컴퓨터와 각종 분석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전문 요원들이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간단히 시연해 주셨죠. 과학수사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 흥미진진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찰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일하면 업무 효율성과 치안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순찰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순경님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했어요. 차 안에는 최신 통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제가 정말 신기했던 건 차량 번호 자동 인식 장치였어요. 주행 중에도 주변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을 즉시 식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기해하자 너무 당연한 거라 민망하다며 김순경님이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순찰을 시작했죠. 늦은 밤 주택가를 순찰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고 김순경님은 즉시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중국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국 남성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부르며 주변 집들의 초인종을 무작정 누르고 있었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순경님은 천천히 중국 남성에게 다가가서 먼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며 남성의 주의를 돌렸죠. 중국 남성은 술에 취해 제대로 된 대화가 어려웠지만 김순경님의 프로다운 대처에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김순경님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중국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툰 후 과하게 술을 마셨고 집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던 거죠. 상황 파악이 끝나자 김순경님은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이야기했어요.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남성이 반발할 때마다 차분하게 설득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접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얘기하며 즉시 김순경님은 남성의 신원 조회를 했고
중국인 불법 체류자로 보였습니다. 남성을 일단 차에 태우고 눈치채지 못하게 바로 경찰서로 연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죠. 경찰서로 떠나기 전 김순경님은 주변 주민들에게 다가가 사과와 함께 상황 설명을 해주셨어요. 주민들은 중국인들 때문에 못 살겠다며 늘 거리에서 깽판 치고 다니는데 잡아가 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김순경님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에 고마워하는 모습이었죠. 김순경님은 앞으로도 주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차에 탔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로 연행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즉시 법무부로 인계되어 추방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이 워낙 살기가 좋다 보니 몰래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아 골치가 아프다고 하셨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크게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데 문제는 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경찰 인력을 낭비할 때면 기운이 빠진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한국의 범죄율이 상당히 낮던데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김순경님은 시민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경찰에 대한 신뢰 때문인 것 같다고 하셨죠.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순찰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어요. 여성들이 편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도 보였죠. 멕시코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고 위협적인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특히 눈에 띈 건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이었어요. 핸드폰을 보며 걷기도 하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멕시코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에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밝은 가로등이 안전하게 느껴졌고 24시간 편의점도 여기저기 보여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런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치안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준법 정신과 효과적인 치안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겠죠. 멕시코도 언젠가 이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호텔방에 도착해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피곤했지만 업무 보고 메일을 보내야 했죠.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낯선 주소에서 온 메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한국인 아저씨였습니다. 10년 전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사람 말이에요. 메일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그 아저씨와 관련된 모든 걸 지워버리셨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이메일 주소도 새로 만드셨어요. 아저씨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긴 내용의 편지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저씨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아저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저씨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획대로 멕시코 지사 발령을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이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죠. 아저씨의 어머니께서 강하게 반대하신 겁니다. 아저씨의 어머니는 총각 아들이 아이 딸린 외국인과 결혼하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대요. 멕시코로 가는 걸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회사에 찾아가 아들의 해외 발령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대요. 하지만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대요. 우리와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고 했죠. 그렇게 몇 달간의 설득 끝에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려는 순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저씨의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저씨는 그때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멕시코행에 대한 다툼이었다는 게 너무나 후회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렸대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멕시코에 가려 했던 게 이런 비극을 불러온 게 아닐까 자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멕시코에 갈 수 없었대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지만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모든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저씨는 그동안 우리 생각에 많이 괴로워했다고 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연락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 우연히 옛날 사진을 찾았는데 바로 멕시코에서 우리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며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고 했어요. 이제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대요. 하지만 어머니의 연락처로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 희망으로 제 이메일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편지 끝에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안다고 했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연락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저에 대해 많이 물었어요.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메일을 다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연락이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아저씨의 사정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저씨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아저씨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 상황의 피해자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메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지금 당장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일단은 업무 보고 메일부터 보내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아저씨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그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저씨를 만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아저씨에게 제 연락처를 메일로 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저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저씨는 제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강남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열리고 아저씨가 들어오셨죠. 처음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해 계셨어요. 아저씨는 너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하얗게 새셨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미소만은 그대로였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오셨어요. 아저씨는 다시 한번 과거에 대해 사과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으셨죠. 저도 제 근황을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는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물으셨죠. 용서해 주실까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상처받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희망적인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한국 욕을 하면서도 늘 한국 LG전자 기사는 챙겨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으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두 분이서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아저씨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어머니만 준비되면 얼마든지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만나주실지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저씨와 헤어지기 전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처 김치찌개 집이었는데 김치찌개는 아저씨가 멕시코에서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기도 하죠. 그 맛을 떠올리며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저씨와 김치찌개를 먹으며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추억들, 특히 아저씨가 요리해 주셨던 기억들을 이야기했어요. 아저씨도 그때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저씨는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니께 직접 연락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전화번호를 넘겨드리며 두 분이서 잘 얘기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헤어지기 전 아저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꼭 멕시코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는 아저씨의 모습에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저씨와 헤어진 다음 범죄학 교수님을 만나러 대학교로 향했어요. 캠퍼스에 들어서자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멕시코의 대학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죠. 학생들은 여기저기 모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잔디밭에 앉아 토론하는 모습도 보였고 도서관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모두들 목표의식이 뚜렷해 보였어요. 건물에 들어가 보니
시설이 무척 깔끔했습니다. 최신식 강의실과 실험실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전자동 출입 인식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학생증을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출입 기록이 남는다고 해요. 편리하면서도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저는 곧장 교수님 연구실에 도착해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은 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낮은 범죄율은 단순히 경찰력 강화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한국 치안의 근간에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받는 체계적인 교육이 시민의식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특히 부모 세대의 희생이 컸다고 하셨어요.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경제 발전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셨어요. 빈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율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줄어든 거죠. 교수님은 멕시코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어요. 단순히 경찰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처럼 교육부터 시작해 단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의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멕시코에서는 가능할까 고민되었어요.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저씨와 다시 만났어요. 아저씨는 어머니와 통화했다고 하시며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멕시코에 갈 준비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멕시코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아저씨와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렸을 적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특히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공기놀이와 딱지치기 얘기를 하며 웃었죠. 그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저씨도 그때를 기억하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내내 긴장되었어요. 막상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걱정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뒤로 아저씨가 들어서시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를 미워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봐왔거든요. 한국 얘기만 나와도 귀를 쫑긋 세우시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사과하셨죠. 오랜 시간 설명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들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아저씨가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에 가서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민해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한국의 안전한 환경에서 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들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하셨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죠. 아마 멕시코에서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알리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연이 될 사람들은 결국 돌아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총각 아들이 애 딸린 외국인과 산다고 멕시코까지 간다고 하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선택은 자식이 하는 거지만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